쇼핑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제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일요일 날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님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잘 챙기고 계시긴 할 텐데 각 부처들에게 제가 각별히 하나 좀 강조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 부문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냐 문제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다 싶은 거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시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보강해야 되겠다. 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발굴을 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그 배수구 우수관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잖아요. 그 1년에 2번씩인가 하게 됐는데 안 하는 게 태반이었어요. 규정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점검을 해서 좀 BP에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스크린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가을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들 또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1만 원만 후원해도 6만 원이 지원된다고요? 1만 원 또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좀 과하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고가 좀 있긴 할 텐데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 구조 문제도 그렇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간 더 붙여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란 훔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또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언론에 보도에서 가끔씩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참고로 제가 경기도에서 그냥 드림센터라고 정말 배고픈 사람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신원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본 일이 있어요. 그때 언론들이 와서 벤치 타고 가서 다 지고 갈 거다. 다 가져가면 되는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고요.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각 지방정부들에게 좀 이런 점을 좀 주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특히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가 좀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국민의 성원 덕분에 유엔 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처보고 2건 있는 거를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부처보고 2건을 순서대로 가급적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가 관련 토의하고 그리고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외무장관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행안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유엔 총회 참석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로 준비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성과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복귀하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외에 평화, 기술, 개발, 기후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시면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대한민국 즉 한반도 비전을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생 중시 국정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와 금융계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첫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며 또한 그 블랙록과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MOU 그리고 IBM과는 양자 과학기술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했으며 양국 간의 협력 또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후속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회의에서 발신하신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즉 평화, 기술, 개발, 기후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계속해 나가면서 주재하신 안보리 공개토의에서의 모멘텀을 발전시켜서 국제사회에서의 AI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한반도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민생 중시의 국정기조를 계속 설명하고 구현해 나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한국 경제와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강화하고 AI,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체코 원전, 폴란드 방산, 교역, 투자 이런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각계각층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현안인 관세 협상, 비자 제도 개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에 대한 대미 설명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다자 정상외교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외교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정상외교 일정이 한층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다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네, 이익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그거는 이제 법무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이거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네.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미국계 대륙법 계통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1.2% 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그냥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이 심판사 셋이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문제하고 이제 법률 문제가 좀 나눠갖고 저희도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억울한 과거에 사람은-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정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또 시스템으로 좀 네, 이거 훌륭한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행안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예, 준비된 그 요약본 2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화재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20시 15분 발화한 불이 27일 18시 완진되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화재 발생한 7-1 전산실은 전소되었고 이를 포함한 모든 전산실에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직후 장애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긴급 지시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다음 날 오전 8시 10분부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중대본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 복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에서 4층까지 전산 장비는 재가동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복구 중이고 5층에 위치한 분진 피해를 입은 7, 8 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전소한 5층 7-1 전산실에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복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가동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은 피해가 적은 1에서 6 전산실 2층에서 4층입니다. 시스템부터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04시 기준으로는 82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고 1등급 시스템의 경우는 55.6%에 해당하는 총 36개 중 20개가 복구되었습니다. 분진 피해가 발생한 7, 8 전산실은 5층입니다. 10월 12일 완료를 목표로 분진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자원 풀을 구축하고 기존 유휴 자원을 활용해 10월 1일부터 업무 프로그램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된 647개 시스템에 대하여 목록뿐만 아니라 등급 또 전산실별 위치 등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엔탑스라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명확한 시스템 정보를 취합하느라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을 직접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는 어제 09시부터 콜센터를 활용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신속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제기되는 법정 민원 처리 결과
또 문제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는 민원 불편 사항 대응 지원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종 이 수수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10월 2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업무 지속성 계획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의 끝까지 책임을 다해 조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각 부처별로 상황과 대응 계획 보고하실 거죠. 너무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죠. 이건 뭐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한다. 또 필요한 대응 우회 방안을 강구한다. 그거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시고 좀 그냥 일반적인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상황 파악은 다 이제 됐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번 일요일 날 얘기해서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민간은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네, 거의 모든 뭐 글로벌 기업들뿐만 네, 아니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정부 전사는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라 하면서 안 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네, 1등급에 한해서 한 20% 정도만이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이중화를 민간에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한다고도 얘기했고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게 여러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에 의해서는 삭감해 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줄여왔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복구는 하되 어쨌든 언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중 운영 시스템을 정부의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이제 예산은 이미 내놓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신설하든지 네, 필요하면 뭐 예비비로 하든지 네, 해서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이거 동시에 하십시오. 이거 복구하는 거 복구는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소위 듀얼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지금 그거는 네,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아까 가계부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죠? 가정수사기 AI. 맞다. 네. AI 위원회에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AI 전략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는 거 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를 신속하게 동시에 네.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몇 개나 됐어요? 예, 지금 82개 돼 있습니다. 82개. 뭐 나름 핵심 시스템들은 그나마 뭐 재난 복구 시스템이 나름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네, 있는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DR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요.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심각한 것은 7-1 전산실에 소실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36개 중에 20개까지밖에 복원을 그러니까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그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맞죠? 예, 하게 되는데 지금 안 된 거죠. 안 돼. 백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 말고 네네.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즉시 소산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다른 곳에 온라인 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산이 있는데 온라인 소산은 주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엉터리를 했다는 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 네, 규정상 규정상에 즉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메일 증분은 증거 신규 데이터는 즉시, 즉시 예. 백업해서 즉시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네네. 소산한다. 네.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참고를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 시스템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 매뉴얼은 있는데도 안 지킨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돼 버린 경우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몇 퍼센트 주면 된 거예요? 뭐 이게 사실 퍼센트지가 의미는 특별히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주 중요성 차이. 네, 중요성 차이도 있고요.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 있고 작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의미가 없는데 개수로 치면 지금 한 14%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도로 보면 1등급의 55.6%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각 부처들 이제 보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번 자, 국무총리실은 현재 문제되는 복구되지 못한 중요한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예, 저희 지난 일요일 날 국조실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보고 드린 대로요. 조세 심판원에 청구받는 저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제 신문으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예. 조세 심판은 개별적으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 신문고는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수했다가 소실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예. 숫자는 크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어떠세요? 예, 대통령 기재부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일요일 날 4시로 복구가 되고 나머지 복구됐어요?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국민들한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전 부처가 아마 같은 홈페이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요? 네, 전 부처와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는 이제 됐고 문제가- 모든 홈페이지가 다 똑같을 네네. 거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테제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네,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과기정보통신부는요? 네, 그 우체국 금융은 완전히 그 서비스 재개돼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우편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필수 서비스인 우편, 등기, 소포 등은 재개를 했지만 일부 서비스인 우체국 쇼핑, 내용 증명, 미국행 국제 우편 등이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한 농어민들, 소상공인들이 이거나 생산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지금 우리 썩는다, 못 쓴다, 뭐 이렇게 아우성이라던데.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실제 그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재개를 했고요. 다만 기존 농축산식품들은 이제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에게 복지로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체국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는 형태로 신선식품은 우편 배달을 재개했고 재개했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준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공용 홈쇼핑하고 민간하고 이제 쇼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드린 작업. 네. 어쨌든 여기가 좀 아우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외교부는 문제되는 게 특별히 뭐 있어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통일부는 특별히 없습니다. 북한 자료센터 그 민원 처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광주센터의 대부분의 그 킥수 자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어떤 출입국 관련 따로 분리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갖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방부는 뭐 별도 시스템이었죠. 뭐 상관없고 행안부가 지금 꽤 있겠죠.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어떠세요? 통합보훈 시스템은 지금 민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월 31일까지 자체 백업 파일이 있어서 이걸 각 그 국립묘지나 지청에 내려보내서 수기로, 특히 팩스를 통해서 수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라졌으면은 9월 한 달 자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로 각 지청과 각 현충원 호구관에 자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국립묘지 안장이야 뭐 건수가 많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 같고 일반 민원들이 있으면 사라진 게 있을 텐데. 제일 민원이 그 기차표 할인하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요? 그 대책은 현장에서 유공자증을 제시하면은 자체에서 바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보 뒤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그 나중에 후보를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네. 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는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네, 문체부는 35개 서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통합 메일은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도자료나 정책 뉴스에 뭐 사진, 영상, PDF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7-1 위치에 있어서 백업 데이터랑 모두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대통령 기록관에 6월까지는 이 보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오고 또 각 부처한테 네. 보도자를 다시 모으면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세요? 저희는 그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로 일단 신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 없습니다. 않을까요? 저희는 광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가 큰일하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산업부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저희가 복지부와 연계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 신청은 되는데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납부를 일단 유예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네, 없는가 특별한 보죠?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어떠세요? 네, 복지부는 49개가 중단됐는데 현재 14개가 복구되고 35개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전소된 시스템인데요. 아래 그 별표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에는 문제는 없는데 바우처를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한 2만 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바우처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1,400억 정도 돈을 지급을 해야 돼서 추석 전에 수기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정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62개 그 장례 그 화장장에서의 예약을 지금 유선 팩스로 예약을 하고 있어서요. 장례 지도사 통해서 예약하는 것들을 안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디지털 돌봄 시스템상 노인 안전 확인에 대해서 활동이 없을 경우에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중단돼서 이거는 AI 케어콜을 이용해서 그런 안전을 확인하는 걸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좀 더 예산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용이나 예비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특히 복지부 사무는 되게 기초지방정부들의 창구 사무가 네. 많은데 네네. 그 업무량이 엄청 원래 많잖아요. 네. 그 임시로 필요하면 저기 행정 지원 요원들 네. 좀 뽑아가지고 네. 좀 하도록 하고 그건 예산 지원은 기재부가 좀 잘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아마 이 인력 부족이 심각할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네, 환경부는 어떠세요? 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한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그건 복구가 됐고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게 기한 내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한 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기한 내에 네.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는 뭐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여기도 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노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입주 7하고 7-1에 돼 있어서 17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급여 나가는 거, 실업급여, 산재급여, 직업훈련 급여는 미입주라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은 노동 산안 분야 감독 사건 처리 시스템인데 이게 모두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 처리하고 방문 팩스 등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업무 프로세스를 보니까 사건이 만약에 백업이 안 됐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은 설람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로 현출해 놓았다고 하는데 화재 직전에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하는 것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로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청별로 대표 메일을 공개해 가지고 혹시나 전자가 안 되더라도 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시간도 연장해 가지고 1350 모바일 상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화재 직후로 유실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재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당사자에게 사전 공지라고 해놨습니다. 네. 일이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다행이네요. 다 여가부는 어떠세요? 네, 여성가족부 소관 정보 시스템 모두 광주센터 입주에 있어서 현재 웹사이트 접속을 비롯해서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 카드 발급과 결제가 일부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이 호소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카드에서 바우처 부분은 저희가 미납금 한 30만 원 내지는 필요시에는 좀 더 올리는 금액까지 미납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토부는 어떠십니까? 네, 대전 입주 4개 시스템이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인데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을 반영한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시군구청의 민원 창구를 방문해서 발급 조치하도록 했고 연계 시스템 중에서 부동산 거래 관계 시스템이 종합공부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창구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그렇게 전파를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스템 중에서 연계된 부분들은 8개 중에서 이제 5개가 복구가 완료됐고 일부 3개 정도는 지금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입주 시스템 중에서는 그 외에도 화물 운송 실적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국가 물류 통합 정보 시스템, 지적 제조사 행정 시스템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중단 상태지만 저희가 대체 수단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 예, 저희가 1등급이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재복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1등급인데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의획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낚시배 탈 때 그 이제 전자 승선 명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기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걱정이 됐던 것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고수온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한 72억 정도를 어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기부는 대전에 있는 그 시스템 하나여서 큰 문제 없이 나머지는 광주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클라우드랑 자체 전산실 IDC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의 이슈는 크게 없고요. 그 행안부 시스템 연결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연기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슈 없고 이번에 알게 된 그 자체 전산실 운영하고 민간 클라우드의 기준들 어떤 때 민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시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 이제 그 중기부 보면서 보니까 내외부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한 100여 개의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백업도 효율화되고 그리고 다 백업 떠났는데 바뀌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없앨 것들은 없애고 그리고 합칠 것들은 합치면서 작업해 가려고. 네. 자, 공정거래위원회요. 예, 공정위도 광주 센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공정위 소관 정보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유관기관과 연계된 서비스인데 대부분 이제 연계 중단을 하고 대체 조치를 취해서 이제 정상 작동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 이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좀 불편은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현재로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공정위 인력 증원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인력 증원에 좀 앞서서 그 내부 조직과 업무 쇄신 TF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하고 다르게 좀 그 국민 신뢰도도 높이고 사건 처리 지연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 방식을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은 안 하나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인력 지원을 받아야지 한다는 게 아마 대선 공약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하시고요. 예. 그 어쨌든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문격으로 넘어가는 게 많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 또는 위탁하는 거.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맹 사업이라든지 좀 그렇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자, 공정거래위도 뭐 다행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금융이 제일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제일 여러 가지로 영향이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보면 행정정보망과 연계된 금융서비스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신청을 받을 때 필요 서류를 보통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개인들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다행히 공공마이 데이터가 복구가 돼서 대출 부분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군요. 네,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신분증 진위 확인 부분이 있는데 주민증 같은 건 복구가 안 돼서 다른 대체 수단인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 이용하도록 대체 수단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는 ARS 이런 걸 통해서 주민증을 갖고 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국민권익위.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8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7개의 시스템은 행정심판이나 청년 포털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지금 됐는데 이 사건 7-1 전사실에 국민신문고 서버 그리고 1차 데일리 저장 장치가 다 소실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돼서 국민신문고가 지금 현재 전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지금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 왔어요?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대리 참석도 안. 오늘 대리 참석이 없네요. 이게 원래 임의 출석 기관이라 대리 참석은 안 하는 모양인데. 예, 서면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참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식품무약공안전처. 예,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시스템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식약처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요. 그 권익위에서 하는 국민신문고가 이제 저희가 민원이 한 6만 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날 좀 밤을 새서 새로 식약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식약 국민신문고로 이제 민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온나라 시스템이 지금 안 돼서 이제 좀 문서를 종이로 수발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하면서 주말에 그 직원들 긴급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그 월요일 날 8시 반에 그 긴급 대응 매뉴얼을 줘서 지금 어제 밤에 확인을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새로 얼른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다고요? 예. 그 저기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새로 저희가 6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막 200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산팀이 정말 말 그대로 토요일 날 밤을 새 가지고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어제도 하루에 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장께서 훌륭하시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빨리 하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희가 심각 단계로 해서 과하게 대응을 좀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지금 외청들은 이거 문제 없어요? 뭐 온갖 외청들 많잖아요. 무슨 뭐 통계청이니 경찰청이니 검찰청이니 뭐 검찰청은 괜찮아요? 그건 자체 서버가 따로 있죠. 외청들 지난번에 이제 조달청이 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조달청은 지난번에 그 중대본회의 때도 잘 회복해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했고 경찰청이랑 그 당시에도 별 문제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이게 그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이것도 하나 발견한 사실인데 외청 있잖아요. 외청도 자기들이 있는 분들이 지휘하는 외청 기관이지 독립돼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 업무도 당연히 각 소관 부처가 파악을 해야죠. 내가 보니까 그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국무회의 보고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소속 외청들 업무도 챙기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외청이라니까 아예 그냥 시집장가 가서 분가 한 자씩 지급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산하 공공기관 각 기관들도 좀 챙기세요. 그것도 다 내가 보니 거의 버려놓는 것 같아.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감사원만 관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소속 기관들, 산하기관들, 외청, 뭐 연구기관이든 뭐 저는 거기까지 다 챙기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다 공무원이고 소속 지휘를 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지휘에서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외청들이나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기를 쓰지 않죠. 쓰나요? 네? 공공기관들도 네, 공공기관들도 저 외청들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 빠져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저 외청들이 별도의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 뭐 알겠는데요. 대체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빠지지 않게 그물 속에는 다 넣어놓자 그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 소관이니까 외청 일이라고 모른 척하다 사고 나면 책임은 지는 겁니다. 외청 소속기관 다. 각 부처의 책임을 져야죠. 자, 다음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은 물가 동향 관련 현안 토의를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서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히 식료품 물가 국제 비교와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 자체는 크게 높아져 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중간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 검정색 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어떤 품목은 더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파란 선을 보시면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제 업앤다운도 크지만 그걸 차치하고 전반적인 기울기만 보더라도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료품 물가에는 그러니까 소위 신선식품 더하기 가공식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식품은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만? 신선식품이 있고 그 신선식품이 가공식품의 원재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를 보시면 두 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은 또 소득 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로 그러한 물가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내에서 안에서 물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외국에 비해 뭐 식료품 물가 수준이 낮다면 또는 감내할 만하다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가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 품목별로 보면 어떤 품목은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어떤 품목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지수를 활용해 비교해 보았는데 아래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식료품의 경우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의 1.5배 정도 되어서 가격 차이가 꽤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래프가 식료품을 보여주는데 가로축은 1인당 GDP 즉 이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제 소득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식료품 물가가 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과, 감자,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특히 물가가 높습니다. 즉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소비자가 과일, 채소, 육류 등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 가공식품의 원재료도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 1페이지에 그 누적 물가 상승률 여기에 그 그림을 제가 보면 이게 확 차이가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생활 물가보다 식료품 물가가 확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2년부터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또 그러니까 그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22년 중하반기에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간 치솟은 게 여름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동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연말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아마 여름이 아닌 변동이 적은 시기인 것 같고 올라간 건 여름철 뭐 태풍 뭐 이런 요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쭉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신선식품의 그 변동폭 더하기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때부터 많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 신선식품 자체도 여러 가지 신선식품은 이제 그래프상 치는 거고 원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유통구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신선식품에 영향이 클 거고 네, 맞습니다. 전체 평균치로 더 벌어진 거는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식품만 이러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식품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냐. 네, 그거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러한 이제 뭐 식료품 물가 문제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다른 품목 대비 빠르게 상승해 왔고 또 그리고 주요국가의 가격 격차 또한 구조적으로 지금 지속 내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하냐? 여러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선행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 비용 상승입니다.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가격이 농가 판매 가격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 비용률이 98년에 약 40%에서 2023년 약 50%로 10% 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통 비용 상승에는 그동안 인건비나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재고 노력 등도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경장 면적이 작은 편이고 영농이 영세해서 생산성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 고령화 속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통한 채소 과일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로 지역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품종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할지 또는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더라도 그 폭을 얼마나 할지는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농가 손실 그리고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 안정도 균형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던 추세 그리고 농가 가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효율화, 생산선 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변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온갖 요인이 있겠죠. 수입 규제라든지 농업 보호 정책이나 아니면 뭐 농지의 소규모 영세농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1페이지에 누적 물가 상승률이 계속 눈이 가는데 23년 대충 보니까 22년 12월이 지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처 보고할 때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하면 그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는 왜 오르냐?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급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 값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예, 가격을 그러면 높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대통령님 이 저기 23년 12월부터 요 시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환율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수입을 할 때 요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 예, 그 이때 굉장히 환율이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식품만 이렇게 높냐? 식료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제대로 통제라면 좀 그렇고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입을 해올 때 예를 들면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그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할당 관세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나나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건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사과값이 올라서 배값도 올라서 토마토도 올라서 바나나도 오르겠네. 예.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럼 사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건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체한테 500원을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공정위가 가공식품 그 시장 구조 분석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바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진실이 말씀드리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상품 가치 떨어지는 모양 없는 과일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파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대통령 지금 이제 저희들 보고가 아마 지금 한권에서 보고한 걸 또 이렇게 이어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2%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 한권의 보고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이게 5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 2%인데도 거기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출하는 식료품 이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앞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8월에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2%를 하지만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4%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를 하는 게 이 서민들 계층한테는 안 맞다는 거죠. 이 4%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서민들 가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지금 저희들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겁니다. 지원해줘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그 지원하지 않으면은 4% 이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다. 그럼 왜 이러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농축수산물이 그 한국의 그 뭐 신토불이하는 그런 관념에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신선 제품 뭐 상추, 뭐 배추 이게 안 됩니다. 고냉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이나 해수부 장관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마트팜해서 이걸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가 아니고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선제적으로 그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온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그 산업화 시기 비교해서 1.5도, 그다음 2도까지 많이 올라간다 하면 노지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양식이 안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그 스마트 양식으로 해서 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7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대책하는 게 이게 다 정부의 지원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21대 그 수석 대비해서 성수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최대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 지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게 할인되는 거죠. 이 가격이 낮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할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 때문에 50% 뭐 성수품도 50%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도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선물 세트도 할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할당 관세 되면 또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은 가격이 비싼데 할당 저희들 관세를 0세율로 거의 0으로 해주기 때문에 40종의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할당 관세를 0으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축수산물이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공업체들이나 이런 수입업자들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이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부의 노력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식비, 에너지, 교통비,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농축수산물이든 그 서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을 통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거라든지 또는 유통구조 개선은 이게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고는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낮추지 않으면 결코 낮아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다음 관세를 받을 걸 안 받고 해서 낮추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농림부 장관님도 해수부 장관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위는 주로 이제 식품 원재료하고 가공식품 물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 가공식품이나 원재료 산업이 시장 구조 자체가 시장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고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주로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품목이 빵, 라면, 밀가루, 설탕 이 부문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 현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가까운 전방 산업인 빵이나 라면은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과점적인 구조 속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격 담합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인 아까 제가 원재료죠. 밀가루나 설탕은 과점 구조, 관세 체계 하에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빵 시장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빵 시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독과점적인 구조가 이 제빵 회사들의 어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제빵 계열사들의 영업이윤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빵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높은가 이런 분석들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빵 가격과 해외 빵 가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주로 빵을 디저트나 아니면 주식보다는 좀 디저트 아니면 가끔씩 먹는 좀 고급 소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국내 빵들은 좀 고가 빵들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해외에는 이제 빵이 주식일 때는 좀 저가 빵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같이 여러 대표적인 빵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적 시장 구조의 문제가 또 있고 유통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광고비,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어떤 가맹 사업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소비재로서의 빵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그러면 이 높은 빵 가격으로 과연 어디가 이익을 얻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밀가루나 설탕,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빵의 주 원료인데요. 이 주 원료 산업의 시장 구조가 마찬가지로 독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장이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 특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이 된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고를 해보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라면 시장을 보시면요. 라면 시장도 4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의 아주 독과점적인 구조를 조금 추격해서 속도를 내줍시다.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교적 이제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가격 경직성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밀가루와 설탕인데요. 밀가루는 마찬가지로 3개 기업이 70%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률에 비해서 판매 가격 인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니까 또 마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봤을 때 판매 가격 인상이 뭔가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한 가격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좀 주목했던 것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입니다. 근데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대한제분 같은 회사는 230,000원 톤당 230,000원, 그러니까 23만 원이죠. 톤당 23만 원에서 최근 4년 동안 올해는 3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탕 시장인데요. 3개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고요. 여기서 설탕 시장은 주로 이제 정제당 시장입니다. 원당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데 설탕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내수 설탕 시장에서 높은 마진율을 실현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설탕 시장과 밀가루 시장이 그 산업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산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는데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설탕 산업도 수입 가격과 격차가 국내 원 격차가 31만 원에서 톤당 42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3분의 1이 최근 4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담합이라든지 두 시장 다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제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은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지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0% 높은 거. 그러니까 10만 톤까지는 수입을 아주 낮은 관세율에 0%에서 5%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수입하는데 10만 톤을 넘어서면 30%의 관세를 물립니다. 10만 톤은 전체 시장의 7%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런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직권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엄중하게 감시할 예정이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경제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좀 해서 시장 구조, 거래 구조, 뭐 할당 관세 같은 어떤 무역 제도의 어떤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래 지속되는 어떤 시장 구조나 거래 구조 이런 것들은 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번 달 10월 중에 최종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최근에 또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최종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란 가격 역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요.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너무 차이가 최근 4년 동안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밀가루 산업은 그 밀을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예.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도 만들고요. 밀을 수입하는 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 국내 밀가루 제조 회사가 독점화돼 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네. 지금 수입 가격과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무역 장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 설탕 시장 전부 다 과거에 담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네. 공정거래의 역할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기업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긴 한데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분할이나 이런 걸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정책으로 지금은 일단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일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시정 명령을 좀 더 과거와는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기업 분할 시정이 어떤 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내려라 이런 것 결합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과징금을 이제 처벌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시정 명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이제 좀 더 일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시정 명령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고요? 그래서 끼워 팔기라든지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차별을 통해서 과다하게 뭐 그 소비자들을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능은 한 거예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설탕 자체를 수입해요? 아니면 원료로 수입해서 설탕을 만들어요? 이게 원당을 수입해서 정제당을 만듭니다. 근데 원당을 수입해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서 만약에 비싸게 판다 다른 나라보다라고 하면 설탕을 다른 나라에서 싸게 생산하는 데서 사다가 팔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탕 수입은 금지하고 원당 수입은 허용한다. 이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원당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설탕에는 관세가 설탕에만 정제당에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설탕 제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로 악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이게 설탕값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 그건 제도를 좀 바꾸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제 기업 육성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설탕 정제당 산업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설탕 자체가 국민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보호가 정말 지금도 필요한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이 국무회의를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하나 예인데 저도 몰라요. 근데 예인데 하여튼 어떤 제도를 설정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설정했는데 그 목적 달성 효과보다도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런 폐해가 더 크면 그건 시정을 해야죠. 각 부처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설탕 가격이 불합리하게 더 비싼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국내 산업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꼭 필요하면 뭐 감수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들한테 물가 부담시키고 그런다면 사실 그런 제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아니 보완을 하든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구조적인 예를 들면 정상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국내 영세농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유통 구조의 문제나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거 찾아내가지고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 꼭 공정거래위 안에서만 시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국무회의 제안도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한 군데 더 남았죠. 네, 농식품부 직접 간장 부서네. 농식품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총님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사실 해주셨는데요. 농지가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나마 그 작은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식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축산물 소비가 거의 2배 정도 2000년하고 비교하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산물이 수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은 하락해 왔습니다. 쌀하고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계란 등은 거의 국내에서 생산 소비, 그러니까 거의 자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 농축산물은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료곡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료곡물 같이 농업에 이제 투입재로 들어가는 것과 가공식품 원료들은 사실 상당 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나 대외 공급망이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산 안 되는 커피 가격 올랐다. 그럼 국내 물가에 바로 영향 줍니다. 환율 100원, 200원이 우리 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00년하고 2024년까지 밀 국내 도입 가격 보시면 3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영향과 국제 곡물 사이클 이런 영향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국내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위험의 완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크게 하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선 방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생산성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올리는 부분을 저희 한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적은 토지지만 이거를 수급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거를 우리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과잉이 되는 건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수급 관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우리 농가들이 생육 관리하는데 이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변동성이 심한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축 영양을 길러서 몇 개월 보관했다가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축 영양도 제고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원예 축산 분야는 스마트 농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반농업 노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다 됐지만 반농업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반농업 기계화율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하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그리고 중소농도 투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인력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서 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좀 집단화할 수 있도록 작은 농지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첨단 기계화라든가 이모작 등을 촉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산 인력 지원이 불가피한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농가의 부담도 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요인 이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 체계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할당 관세를 해주면서 우리가 사실 원료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수입한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당 부분 소비자 물가를 좀 그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농축산물 유통 과정을 끝까지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수요자 배정을 할 적에도 중간이 없이 그 가공육이다 그러면 바로 이 햄 가공업체한테 직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입 전에 이만큼의 할당 관세를 받은 것을 얼마에 판매할 거냐라는 것을 그 제출을 하는 걸 의무화하게 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아예 할당 관세를 추천하는 데서 제외하거나 그 취소시켜버리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나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저 농업 부문으로서는 대외 요인이라요. 이 부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비료나 사료 가격의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투입제 가격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정부가 일정 부분 그 한도가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과일이나 그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도매 시장도 경쟁을 촉진해서 우리 소비자가를 좀 낮추는 노력을 하고 소비자가 그 소매 유통 단계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그 소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앱도 내년까지는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류나 과일류하고 다르게 축산물은 좀 방식이 다릅니다. 축산물 유통이.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가격이 30%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매장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주 일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고기 앱이라고 해서 그 앱을 이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고기 가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에 좀 정보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육 기간을 한 달, 두 달 줄이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돼지고기 달걀이 또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달걀 같은 것이 그동안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23일부터 그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 책정을 하는 구조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정위에서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유는 전 세계가 똑같이 생산자하고 그 유업체가 협상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소비 여건을 좀 반영할 수 이전에는 생산비만 반영을 해서 가격 결정이 됐는데 소비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로 그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사업은 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 뭐 저희 가락시장에 우리 도매 법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좀 동의하시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장에 갔더니 대통령님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요새 되게 채소류 과일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사실 근데 채소류하고 과일 가격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은. 그 어쨌든 중간 유통상들 횡포가 또는 폭리가 꽤 문제라고는 해요. 네. 어쨌든 그에 대한 경고도 의미하고 또 그때 얘기했던 대로 독점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을 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자, 다시 1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아까 그 누적 물가 상승률 표를 보면 제가 계속 그 바나나 가격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건데 야 보세요. 예를 들면 외부 요인 때문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 물가도 우리나라 수입 재료는 다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로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왜 이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점은 설명이 안 되죠. 외부 요인 때문에 똑같은 외부 요인이 있죠. 이 생활 물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전체 보다도 생활 물가가 더 높고 그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가 더 높은데 그 시점이 2023년 초부터다. 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아까 환율 얘기했잖아요. 농사무 장관이. 네. 식료품에만 환율이 영향을 미쳤겠냐. 다른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입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죠. 저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이유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어요.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고삐를 놔주면 뭐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 매점 매석했잖아요.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죠 옛날에. 그 뭐 고래의 진리죠. 돈에는 장사 없다.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 정말 저는 가게 가서 과일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같이 올라요. 망둥이 뛰듯이. 전 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냅시다. 찾아내서 서민들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얻어야지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부당하게 과하게 이익 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고는 다 끝났죠. 토의도 끝났습니다. 네, 토의는 끝났으니 의결하기로 하고 이제 비공개로.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